안녕하십니까, 송미룡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공지를 드렸던 대로 이번 수업하고 다음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이제 한번 볼 텐데요. 음, 수업 목표는 이러하고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역시나 확인을 하고 그 다음 그 흐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중간고사를 쳤기 때문에 다 잘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이라고 하면 중간고사 치기 전까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하면 기술에 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 기술 경영의 이제 플랜2 C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기술 환경과 관련된 분석을 하고, 그 다음 기술 환경 분석을 한 결과물을 포트폴리오로 정리를 하고 그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기술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순서에 이어서 전략을 수립한 걸 바탕으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짜는 기획에 들어가야 할 텐데, 자, 또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짧게나마 한번 보고 다음 이번 수업 내용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내외부 분석을 확인하는 여기 지난 시간에 내용 했던 거라 하면 포트폴리오 작성하고 그 다음 전략을 짜는 그 수업을 말합니다. 자, 여기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 5포스 모형, 우리 산업 분석을 하는 5포스 모형이고 여기에 내부 분석을 하는 기술 중점으로 봤을 때 이 내부 분석,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인 내부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기술 포트폴리오를 작성한다고 했죠. 그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무엇이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틀을 가지고 우리가 외부 분석을 했던 내용 그리고 내부 분석했던 내용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전사적 기술 포트폴리오라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여러분들 기억하겠지만 요 경쟁 상황이라는 부분은 어디서 오느냐? 외부 산업 분석할 때 이제 외부 환경 분석할 때 파이브 포스 모델 분석했던 그 내용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경쟁 상황이 좋으냐, 중간이냐, 나쁘냐와 같은 이제 시사점을 얻게 되고, 그 다음 내부 분석을 할 때 분석했던 그 내용, 기술적 위치를 분석했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면 우리 기술적 위치가 낮으냐, 중간이냐, 높으냐에 대한 시사점을 얻게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내용들이 합쳐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전사적 기술 포트폴리오라는 것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얹어 놓을 수 있다. 얹어 놓고 이렇게 하나의 도면, 하나의 포트폴리오라는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전사적으로 확인해 보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이 전사적 기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뭐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잠깐 했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전사적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됐고, 그다음 거기 그 전사적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우리가 어떠한 시사점을 얻었다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전략을 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전략이란 게 무엇이냐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이거는 이 거시적인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전략이 그럼 왜 중요하냐 또 얘기를 해보면 급변하는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획득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겠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기업의 내부 자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자원을 하나의 방향성을, 통일된 방향성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중요성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짤 수 있는 이제 전사적 포트폴리오 기반으로 시사점 얻고
그거 바탕으로 거시적인 어떤 방향성을 짤 수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면 어떠한 방식의 전략들을 짤 수 있느냐를 한번 논의해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나름대로 그것을 이론으로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다고 하고 두 가지 정도 제가 소개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 하면 앤서프 스튜어트의 전략 분류였습니다. 앤서프 스튜어트는 전략 분류를 어떻게 했느냐? 네 가지로 제시를 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최초 진입 전략. 내가 이 업계에서 최고가 되겠다라는 전략을 갖는 최초 진입 전략이 있고, 대신에 이 최초 진입 전략은 성공을 한다면, 이 방향성이 성공을 한다면 업계의 최고가 되는 거니까 아주 많은 것들을 회수할 수 있겠죠. 큰 이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위험도가 높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 업계에서 업계를 선도해야 되다 보니까 연구 강도가 높고, 그 다음 투자 역시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개발, 생산, 마케팅 간의 협력 강도가 아주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 특징들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선도자 추격 전략이라고 또 소개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업계를 완전히 1등으로 선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뒤에 바싹 붙어서 그러니까 꽤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업계의 선도자들을 바싹 뒤쫓으면서 언제든지 기회가 된다면 1등이 되려고 하는 어떠한 특정한 기회가 있으면 시장에 기회가 생기게 되면 언제든지 본인들이 1등으로 나설 수 있게 되는 그런 전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도자 추격 전략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스포츠 같은 거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장거리 달리기를 하거나 뭐 쇼트 트랙을 하거나 아니면 모터 스포츠 같은 것들을 봐도 이런 선도자 추격 전략을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선두가 앞에서 뛰고 있으면 일부러 그 선두를 앞지르는 게 아니고 그 선두의 바로 뒤에서 선두가 바람을 막아주는 걸 따라가면서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1등으로 나서려고 하는 아주 기회주의적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부정적일 수는 있으나 이 선도자를 바싹 추격하면서 언제든지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전략이다. 그런 전략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선도자 추격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시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 한국의 삼성이나 이런 기업들이 우리 초창기 때 업계를 선도하지 않을 때 이런 패스트 팔로워 전략, 선도자를 빠르게 추격하는 이런 전략을 많이 썼었다라는 것도 소개를 했었습니다. 자, 이 선도자 추격은 최초 진입 전략을 쓰는 기업들의 뒤를 바짝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역시나 높은 개발 강도를 갖습니다. 개발 강도가 높고, 그 다음 선두가 어떻게 기술을 변화하는지 시키는지, 그다음 업계의 전체적인 기술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또 특징이 있고, 그다음 역시나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고 마케팅하는 이 마케팅하는 라인이 아주 강도 높게 협력을 이루고 있다라는 공동된 특징을 최초 진입 전략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최초 진입 전략과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기초 기술에 투자하는 양이 최초 진입 전략을 선택하는 기업들에 비해서는 그리 높지 않다라는 게 선도자 추격 전략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최초 진입 전략을 쓰는 기업에 비해서 높지 않은 것이지, 낮은 것이지, 뒤에 하는 응용 공격 전략이나 모방 전략 기업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기초 기술에도 더 많이 투자하는 그런 모습을 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요 앞에 본 두 전략의
전략이 방향성이 좀 비슷하다. 업계에서 어쨌든 선두 그룹에 가려고 한다라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본다면 뒤에 있는 이 전략은 이제 선두 그룹에 대한 욕심이 없다라는 걸로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세 번째는 응용공학 전략입니다. 이거는 이제 적정 수준의 기술을 유지하면서 연구 개발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특정 수요자들이 요청을 할 때에만 연구 개발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굳이 하지 않는 생산하고 마케팅하는 그러한 과정에만 좀 더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응용공학 전략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그것보다도 사실은 더 업계 선두에 대한 욕심이 없는 전략이 모방 전략이 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연구를 개발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이러한 것보다도 우리 기업의 이익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품들을 따라하고 대신에 그 제품들을 좀 저렴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우리 기업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됩니다. 우리가 그걸 모방 전략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기술 전략 분류도 봤었죠. 본원 전략에 기반한 기술 분류다라는 것도 살펴봤었습니다. 본원 전략이란 건 우리 바이오포스 개발한 마이클 포터 아저씨가 제시했던 본원적 전략이라는 걸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 본원 전략 기반이라고 표현한다고 했고요. 자, 요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진입 시기라는 축과 시장 지향이라는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진입 시기라는 건 그 시간의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뉘앙스를 담고 있느냐 하면 초기의 경우에는 시장을 선도하겠다. 시장이 앞서가는 회사가 되겠다라는 것이고 후기는 선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뒤에서 후발자로 따라가겠다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 시장 지향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장에 대해서 초기냐 후기냐 선도할 거냐 뒤에서 따라갈 거냐 아니면 특정한 니치 마켓 틈새 시장들에 대해서 시장을 선도할 거냐 아니면 거기서 그냥 따라가기만 할 거냐라는 구분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 축들 두 개가 만나서 전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선도자가 되려고 하면 일반 기술 선도, 전체 시장에 대해서 전체 시장을 목표로 하긴 하나 그 전체 시장에 대해서 이 원가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좋은 기술, 더 뛰어난 기술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제품은 선도자들을 따라하되 그 제품을 좀 더 싼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 걸로 우리가 시장을 공략하려고 하면 이제 일반 원가 선도가 되고 다음 또 요 밑에 특정 시장으로 봤을 때는 특정 시장에서 또 어떤 기업들은 물론 시장이 작긴 하지만 니치 마켓이기 때문에 틈새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작긴 하나 그 틈새 시장에서만큼은 1위를 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마지막으로는 니치 마켓에서 작은 틈새 시장에서 가격으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기업들도 그런 이제 전략을 짜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네 가지가 합쳐지면 요렇게 네 가지의 전략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제가 응용 전문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응용 전문화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들 중에서도 사실은 좀 좋지 않은 그런 방향성 중 하나다라는 소개도 했습니다. 왜냐? 시장이 작기 때문에 판매량도 낮은데 거기에서 또 원가를 낮춰야 하기 때문에 좋은 기업은 마진을 많이 남기는 기업이죠. 자연스럽게 이 응용 전문화 전략을 택하는 기업들은 마진을 많이 남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차선책으로 선택을 한다라는 얘기도 제가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베스트 팔로우 여기 시장을 선도하고자 하는 선도 전략을 가지고 있는 여러 기업들이 어떠한 식으로 경쟁을 하고 앞에 시장 선도 전략, first to market을 하는 그런 전략을 선택하는 기업들이 강도 높은 투자를 하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한다면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처럼 삼성이나 아니면 엔비디아나 아니면 소프트뱅크와 같은 회사들도 어떠한 방식으로 강하게 투자를 하고 시장의 패권을 쥐기 위한 노력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간략하게 소개를 했었고요. 다음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추격자 전략을 쓰는 선도자를 추격하는 전략을 쓰는 경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국내의 몇 가지 사례들 그리고 국내의 기업들이 과거에 한국의 경제 성장 때 주로 해왔던 방식으로서의 페러스트 팔로워 전략을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기억도 납니다. 실제 사례들이 이러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되고 관심이 있다면 이런 사례들에 대한 분석이 많으니까요. 한번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수업 내용을 시작을 하도록 이제 본격적으로 추가로 해야 되는 추가가 아니죠. 본격적으로 봐야 되는 이번 시간 수업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이 프레임워크를 한 번 더 보고 흐름을 확인을 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봤던 그 리뷰는 이제 여기까지였습니다. 기술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오면 이제 뭐가 준비되어 있느냐, 우리의 앞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기술 환경을 분석한 자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놓은 포트폴리오, 전산적 포트폴리오 자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그 포트폴리오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설정한 기술 전략이 우리들의 앞에 이렇게 딱 정해져 가지고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 있겠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무엇을 하느냐. 거시적으로 넓은 환경부터 분석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좁혀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할 차례가 되느냐? 앞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앞으로 우리가 실행해야 할 행동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짜는 단계가 그 다음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러한데요. 그 개념이 기술 기획이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기술 기획은 사실 다룰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일단은 개념부터 한번 짚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사실은 이 영어 단어를 보는 것이 기획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 플래닝이라고 적혀 있죠. 플래닝이라는 것은 뭐다? 플랜, 계획을 짜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영어 단어의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추해 볼 수 있듯이 기획이라는 건 무엇이다? 계획을 짜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들이 이걸 해보셨을 텐데 우리 생활 계획표 같은 것들을 짜죠. 아니면 뭐 학교 수업을 할 때도 수업 시간표를 짜거나 수업 계획표 아니면 학업 계획표 같은 것들을 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계획을 짜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자, 과거로 돌아가서 어릴 때로 돌아가서 생활 계획표를 짠다. 방학이 돼가지고 방학 때 내가 어떻게 생활할지에 대한 생활 계획표를 짠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 이제 보면은 이렇게 계획표가 나올 텐데 자, 여러분들도 그때 우리가 계획표를 짤 때 혹은 아니면 어떠한 계획을 짤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짜느냐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구잡이로 그냥 아침이니까 밥 먹겠지, 점심이니까 밥 먹겠지, 그 사이에 배부르니까 자겠지, 이렇게 계획을 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 말고 우리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친다면, 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계획을 짜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학 때 내가 영어 점수를 좀 좋게 한번 시험 성적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목표를 거시적인 방향성을 갖는다라고 친다면 실제로 우리가 생활 계획표를 짜게 될 때도 어떻게 된다? 여기에 담겨지는 구체적 내용들이 그 거시적인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설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타이틀이 바뀌게 되겠죠. 계획표에 들어가는 그 계획의 타이틀들이 그 계획의 내용, 그 계획의 명칭들이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이 돼도 바로 밥 먹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아침이 됐다. 일어나서 영어 단어를 외운다. 그 다음 밥을 먹고 점심 먹기 전에는 뭐 영어 듣기 공부를 하고 기타 등등. 그러한 식으로 계획을 하나를 짜더라도 그 계획을 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가 애초에 가지고 있는 거시적 방향성을 먼저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수강 신청을 위해서 강의 계획 같은 것들을 짤 때도 비슷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대로 신청이 되는 대로 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특정한 목적을 갖는다면 그 목적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강의들을 그 자리에 집어넣고 혹은 특정한 날짜에는 강의를 빼기도 하는 등 그 강의의 구성, 그다음 그 각각 강의의 내용 모두를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내 목표에 맞춰서 설정을 하겠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그 전체의 행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시적 방향성, 우리 지금 이 수업에서 치면 전략이니까 전략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계획이라는 결과물을 만드는 전체의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기획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좀 장황했는데 정리하면 기술 기획이라는 것을 정리해 보면 자, 우리가 요 직전 단계까지 무엇을 했느냐? 전략을 짰죠. 전략은 뭐다? 거시적인 방향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 기획이라는 것은 무엇이 되느냐? 거시적인 방향성, 기술 전략을 가져다 놓고 그 기술 전략에 맞춰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작성하고 그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 그것이 기술 기획이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술 기획이란 기술 전략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작성하는 것과 그 결과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아까는 뭐 이제 수업 짜고 방학 계획표 짜고 이런 거 얘기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방금 봤던 전략을 적용을 해본다면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최초 진입이라는 거시적 방향성 First to Market이라는 전략을 짰다라고 친다면 이 기술 기획이라는 건 뭐다? 그 First to Market이라는 전략을 기반으로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기업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무슨 행위들을 해 나갈 것인가를 하나의 계획표로서 만들어 완성하는 것이 뭐다? 기술 기획이다라고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략이 바뀌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엇도 같이 바뀐다? 기획의 내용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기획의 내용, 달리 표현하면 계획이라는 것도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흐름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네. 이 기술 기획이라는 건 그 이 기획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아니면 굉장히 친숙한 단어일 수 있겠으나 이 기획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기술 기획을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어, 그러니까 결국 기획이라는 건 큰 방향성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 계획을 만들어내는 전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한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그러한 기술 기획을 그러면 어떤 과정에 거쳐서 할 수 있느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 6가지 정도의 과정을 적어 놨습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하나씩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기술 기획의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사실은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은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기술 기획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시적 방향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당연히 무엇을 한다? 전략을 확인합니다. 그 거시적인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기술 기획이라는 게 거시적인 방향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무엇을 할지를 정하는 것이죠. 계획을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전략을 바탕으로 무엇을 할지를 정하려면 전략을 본 그 다음에 바로 무엇도 같이 봐야 되느냐? 그 전략을 바탕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떠한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달리 표현하면 보유 자원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거시적인 방향성 전략 확인을 첫 번째로 했고, 그 다음 그 방향성에 맞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 자원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을 기획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자, 첫 번째 단계가 기술 로드맵이라는 것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요거는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 흐름만 보는데, 자, 기술 로드맵을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 기술 로드맵이 작성이 되면 그 기술 로드맵이라는 무언가를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무슨 세부 프로젝트들을 수행을 할지를 구상을 합니다. 기술 로드맵이라는 어떠한 바로 다음에 볼 그런 맵을 짜고 나면 그 다음 그 맵에 맞춰 가지고 보다 더 구체적인 프로젝트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우리 회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프로젝트들을 구상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 뭐 하냐 하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짠 프로젝트들 사실은 이렇게 짠 프로젝트들이 이 계획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계획의 일부이자 구성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프로젝트 계획의 일부이자 구성 내용의 프로젝트들이 제대로 짜져 있는지를 이제 구상한 다음 단계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이 프로젝트 타당성 검토라고 적혀 있죠. 프로젝트들을 실행하는 것이 정말로 타당하냐, 해도 되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만약에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타당하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기술 로드맵으로 돌아가서 기술 로드맵을 제대로 짰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다시 제대로 짰는지 확인하고 혹시나 틀렸다면 수정을 한 다음 다시 기술 확보 프로젝트들을 구성한 다음 다시 그 프로젝트들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계속 거치면 결국에는 우리가 타당한 어떤 프로젝트들만으로 계획을 짜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것이 기술 기획의 완료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기술 기획 실행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완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기술 기획의 완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과정을 간략하게 말하면 거시적 방향성 확인하고 내가 뭐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로드맵이라는 요 다음에 볼 거 만들고 그 로드맵 바탕으로 구체적 계획들, 프로젝트들을 구상을 하고 그 프로젝트들 진짜 실행해도 되는지 확인하고 이것들을 보다 더 정교하게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계속 반복되는 수정 반복 과정을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기술 기획, 완성된 기술 계획, 완성된 기술 계획을 만드는 최종 전체의 기술 기획 과정을 완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과정을 봤으니 그러면 방금 제가 설명하지 않았던 그 기술 로드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로드맵 보다가 기억이 나지 않으면 동영상이니까 앞에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동영상을 그 프로세스를 한번 더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기술 로드맵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드맵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맵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로드맵이죠. 말 그대로 로드맵. 우리 내비게이션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차가 가는 길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목적지까지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가야 되는지를 표시해 주죠. 그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로드맵입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목표로 가기 위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자동차면은 도로 위를 달리는 거겠지만 우리는 이제 자동차는 아니니까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시각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어떻게 했다? 체계적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왜냐? 맵이니까. 시각화한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밑에 내용이 좀 겹쳐져 있네요. 뭐 밑에 있는 이건 빼고 자, 위에 있는 것만 보면 전략의 방향성을 기반으로 당연하겠죠. 이게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방향성이니까 그 방향성을 기반으로 시장의 변화에 따라 시장의 변화에 따라라는 게 필요한 조치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필요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기업의 구체적인 전술, 이 전략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 전술을 시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밑에 설명은 조금 부연 설명인데 좀 복잡하면 그냥 이제 위에 있는 설명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랄게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로드맵을 보면서 확인을 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로드맵이라는 건 딱 정해져 있는 어떠한 규격화된 틀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냥 로드맵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목표로 향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정리해놨다, 시각적으로 정리해놨다라는 의미에만 맞으면 모든 것이 다 로드맵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좀 쉽게 배워야 되니까, 대표적으로 좀 그려볼 수 있는 로드맵의 모양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기술 로드맵의 예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좀 지우개 화살표 그냥 끄었네요. 죄송합니다. 이 화살표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래요. 자, 어쨌든 요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요게 기술 로드맵의 전형적 형태 중 하나입니다.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로드맵을 두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을 지금 제가 반반씩 잘라 놓았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이 앞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기술 로드맵 전체 모양을 보고 이 설명을 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에 있는 부분만 딱 떼서 설명을 하면, 자, 제일 위에는 이 로드맵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시간이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시간이 가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이라는 게 여기에 이제 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위에 어떤 것들이 있다? 특정한 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이 조치들을 적는 것이라고 했죠. 그 조치들이 발생되어야 하는 시점들이 여기에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시점은 가능하다면 가능한 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예전에 기술 예측이나 이런 데서도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측을 하거나 계획을 짜거나 그러한 경우들에 항상 이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데
가능하다면 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것이 좋다. 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 이 시점에서 항상 첫 번째 시점에는 무엇이 오느냐? 현재가 옵니다. 현재부터 우리 내비게이션으로 생각하면 항상 내가 있는 위치부터 내비게이션 출발을 하죠. 그러니까 한 시점이라고 치면 현재 시점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 현재 시점부터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시점까지를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시점이 가장 오른쪽에 오고, 요 사이에 제가 예시는 지금 시점 1과 2만 해놨지만 요 사이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더 많은 시점들을 추가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사이사이에 궁극적인 목표 시점이 10년 뒤라고 하면 요 사이사이에 1년 단위마다 시점을 추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로드맵을 작성하는 사람의 작성 방법, 작성 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쨌든 시점이라는 것이 추가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 요렇게 시점이 구성되고 나면 그 밑으로 이제 수준별로 단계별로 내용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아까 내용 보면서 잘 봐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밑에 이제 3번과 4번이 더 있거든요. 3번, 4번 뒤에서 설명할 건데 요 네 가지의 수준에 맞춰 가지고 각각의 내용을 저 위에서 설정한 시점에 맞게끔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 무엇을 넣느냐 하면 시장이라는 걸 넣습니다. 시장. 자, 요 시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시장의 우리 회사가 진출해 있는 시장, 우리가 지금 분석하려고 하는 기술 로드맵의 대상이 되는 그 시장의 트렌드 혹은 니즈에 대해서 여기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시장의 트렌드나 시장의 니즈를 요 위에다 적어주는 겁니다. 뭐 고품질, 고가격에 대한 니즈가 있다. 뭐 요즘 시장은 뭐 친환경 시장이다. 뭐 이러면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고품질, 고가격 시장이다. 뭐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만약에 시점이 두 개만 있다면 요 시점에 따라서 이것이 추후에 우리가 넣으려고 하는 특정한 시점에 어떠한 트렌드, 어떠한 니즈의 시장으로 바뀔 것이냐를 또 적어줍니다. 예를 들면 시장 1에서는 고가격, 고품질 시장이었는데 이게 시점 2에 다다르면 친환경 시장으로 바뀔 것이다처럼 이 변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시장의 트렌드나 니즈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해서 적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을 적고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를 적고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무엇을 적어주느냐? 그 시장의 트렌드의 변화, 시장이 1에서 1의 모습에서 2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제품들은 어떤 식으로 따라서 변할 것이냐에 대해서 또 설명을 요 밑에다가 이제 기입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수준, 요 2번 제품 칸에서 이제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했던 시장에서 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시점 1은 현재 시점이죠. 현재 시점에서 우리 시장의 주요 제품은 어떤 것인데 이게 앞으로 시장 2로 변하면 위에서 우리가 적었던 요 시장의 모습으로 변하면 어떤 제품들로 분화되어 갈 것이냐를 기술을 해줍니다. 기입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요 그림에서 보면 제품 1이 향후에 2번 시점으로 가면 시장 2라는 트렌드 변화에 맞춰가지고 제품 1, 2, 3으로 변화할 것이다 라고 적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기술 로드맵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내용을 삭제를 하고요. 자, 첫 번째 이제 한번 보면 자, 제일 먼저 작성되는 것은 시점이다, 시간이다 라는 거고요. 무조건 첫 번째 출발은 현재 시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은 시점, 목표 시점이고 사이사이에 작성자가 원하면 얼마든지 더 많은 시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시점에 맞춰서 첫 번째 시장을 기입해 넣는데 자, 첫 번째 우리 현재 시점의 시장
지금 요 그림을 예로 들면 현재 시점의 시장 요거 1번에 현재 시점의 시장이 어떤 트렌드인지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를 적어주고요. 어, 그다음 이제 우리가 기입해야 되는 시점에 맞춰서 또 그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입을 해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시간 할 때 더 많은 시점을 넣었다면 그 시점 각각에 맞춰가지고도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넣어줄 수 있겠죠. 요 예시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시장이 작성이 되고 나면 제품을 그 작성한 시장에 따라서 또 같은 그 시장을 보고 제품을 또 밑에다가 적어줍니다. 제품 1은 현재 시점이니까 현재의 주요 제품이 되겠죠. 그러면 그게 앞으로 시점 2에서 시장 2로 변했을 때 어떤 제품군으로 분화되어 나갈지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품 1, 2, 3으로 분화되어 나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미래 시점을 가늠을 하고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겁니다. 계획을 짜는 것이죠. 우리가 어차피 하고 있는 이 행위가 기획, 앞으로의 계획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예측을 점점점 해 나가면서 이제 구체적인 우리가 계획을 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위에 이제 했던 내용이 그대로 또 내려옵니다. 밑에 3번, 4번까지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제품이 만약에 이제 특정한 1번 시점에서 2번 시점으로 갈 때, 뭐 이렇게 분화되어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면, 이제는 같은 맥락으로 이어가지고 3번과 4번도 작성을 해줍니다. 3번에서는 무엇을 작성해 주느냐? 우리 앞에 2번에서 제품의 변화에 대해서 적어놨죠. 그러면 제품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이미 적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무엇을 적을 수 있다? 기술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느냐를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 예를 들면 이제 1번 시점에서 이제 기술 1, 주요 제품 1이니까 그 주요 제품의 주요 기술이 뭐냐를 적을 수 있을 것이고 얘들이 최종적으로 제품 1, 2, 3이 될 때 그 1, 2, 3을 구성하는 주요 기술들 1-2, 2-1, 2-2로 분화되어 갈 것이다 라고 적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시로 제가 추가했는 것이 있는데 기술이란 건 어느 순간 뚝딱 특정한 결과물로 짜잔 하고 변화하는 것이 아니죠. 기술이란 건 발전되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연구 개발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특정한 개발되어 가는 과정이 있다면 그 과정까지도 함께 이렇게 기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변화하는 제품에 맞춰서 우리의 기술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적을 수 있느냐 하면 4번, 사실은 4번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4번에서 그러면 무엇을 정의할 수 있느냐. 자, 제품이 이렇게 변화할 것이고 잠시만요. 자, 제품이 이렇게 변화할 것이고 기술이 이렇게 변할 것임을 우리가 지금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무엇을 마지막으로 써볼 수 있다? 그럼 앞으로 변화하는 기술들을 우리가 어떻게 획득해 나갈 것이냐를 그려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 저기 앞에서 기술 기획의 프로세스 할 때 기술 기획하기 전에 무엇을 한다? 거시적인 방향성도 봤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도 재확인을 하고 기술 로드맵으로 넘어온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혹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제품이 어떻게 변할지를 알았고 그 다음 기술이 어떻게 변할지를 알았다면 자연스럽게 무엇까지 알 수 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기술들을 개발해야 되는지, 또 어떤 기술들은 사와야 되는지, 기술 구매를 해와야 되는지와 같은 이 구체적인 기술 확보 계획을 이 로드맵의 마지막에 써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것을 실제 예시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예시를 보면서 한번 이제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건데요. 어, 제가 임의로 어떤 엔진을 만드는 회사의 기술 로드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임의로 작성을 해 넣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맞다 틀렸다는 우리가 따질 내용은 아니고 그냥 가상의 어떤 엔진을 만드는 기업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기술 로드맵을 쓸 수도 있다. 그 예시다라는 것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이 예시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기술 로드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뭐 붙어 있다? 시간 붙어 있는 겁니다. 이 로드맵은 시간을 어떻게 구분을 했다? 처음에 당연히 현재고요. 목표는 10년 후가 목표인 겁니다. 이 기술 로드맵에. 우리 내비게이션의 최종 목적지가 이제 10년 후인 거예요. 그리고 사이에 5년 후라는 시점을 넣어준 겁니다. 시점은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데 이 예시에서는 5년 후를 시점으로 넣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장부터 씁니다. 현재는 어떤 시장이냐? 주행 성능 위주의 시장이다. 니즈나 트렌드가 주행 성능을 따지는 니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가상으로 그렇게 따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느냐? 10년 후쯤에는 주행 성능 위주의 시장이 친환경 중심의 시장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시장을 예측을 했다 치면 그 예측한 시장을 바탕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볼 수 있다? 우리 회사가 진출해 있는 그 엔진 시장의 구체적 제품이 어떻게 분화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한번 써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앞에서 썼던 시장을 바탕으로 이제 제품을 써보면 현재는 내연 엔진인데 주행 성능 위주의 시장에 있는 내연 엔진인데 그게 친환경 중심의 시장으로 10년 후에 변화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분화되어 갈 것이다? 엔진이 하이브리드, 전기 배터리, 수소 엔진과 같은 제품들로 분화되어 갈 것이다 라고 여기에 이 제품 부분에 이제 기입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시장을 예측을 해놨기 때문에 제품도 그 예측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 제품을 써놨기 때문에 또 무엇을 쓸 수 있다? 그 제품에 맞춰서 그러면 이 엔진이라는 분야에서 기술이 어떻게 분화되어 갈 것이냐도 써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하이브리드 전기 배터리 수소 엔진으로 앞으로 제품이 분화되어 갈 거니까 뭐 한 5년 후에는 배터리 엔진 기술 그 내연기관 기술에서 배터리 엔진 기술로 파생되어 갈 거고 뭐 수소 엔진 기술은 갑자기 뭐 예를 들어 뭐 갑자기 생겨날 거고 그 다음 10년 후로 넘어가면 배터리 엔진 기술에서 고성능 하이브리드 고성능 배터리 기술이 분화되어 갈 거고 수소 엔진 기술에서 고성능 수소 엔진 기술이 분화되어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술의 트렌드도 이렇게 시장 제품에 따라 가지고 기술의 트렌드도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우리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기술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기술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최종적으로 작성하는 계획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에서 봤듯이 기술이 이러한 방식으로 변화되어 갈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5년 후쯤에는 하이브리드 원천 기술 구매하고 뭐 직접 만들지 못하니까 구매를 하고 뭐 수소 엔진 기술 우리가 만들 수 있으니까 개발해보고 개발해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보고 그 다음 10년 후에는 궁극적으로 고성능 하이브리드 기술은 개발하고 고성능 배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못 만드니까 구매를 할 것이고 그 다음 요 고성능 수소 엔진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던 것이니까 최종적으로 이어가 가지고 개발을 해보겠다라는 기술 확보 계획이 도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으로 기술과 관련된 계획이 완전히 짜진 건 아닙니다. 계획들을 짜가는 과정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 기술 로드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기술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구매해 와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요 과정에서 알 수 있다라는 게 기술 로드맵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로드맵이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할 것 같아서 제가 자꾸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간략하게만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로드맵은 모양이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모양만 소개를 한다. 자, 예시를 보면서 설명하면 제일 위에는 일단 시간이 오고요. 여기 제일 왼쪽에 현재, 그 다음 제일 오른쪽은 목표, 사이에는 우리가 알아서 시점을 넣을 수 있다. 시장 같은 경우 현재 시장이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가 어떤 트렌드로 변할 건지 적어주고, 제품은 그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맞춰가지고 현재는 어떤 제품 구성이다가 나중에는 어떤 주요 제품 구성으로 바뀔 것인가를 적어줄 수 있고, 그 다음 그 제품 변화에 맞춰가지고 현재는 어떤 기술이 핵심 기술이다가 앞으로는 각각 어떤 그 기술들로 어떤 핵심 기술들로 변화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도 예측할 수 있고, 그 시장 제품 기술을 그렇게 잘 예측을 하면 그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술은 구매해야 되는지, 어떤 기술은 개발해야 되는지, 뭐 어떤 기술은 빌려와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이 계획도 여기 마지막 부분에 기입을 해줄 수 있다, 써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모든 시장, 제품, 기술, 그리고 기술 확보 계획까지를 시점에 맞춰서 작성하는 것이 뭐다? 기술 로드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로드맵이 생소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앞에 있는 슬라이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술 로드맵을 이제 봤으니 그 다음 남은 내용들은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 쭉 남아 있습니다. 기술 로드맵의 장점 한번 이제 추가로 보도록 할게요. 자, 기술 로드맵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시장, 제품, 기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기술 확보 계획 요 단계에 갇혀가지고 시간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예측을 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하나의 맵으로 표현을 했죠. 그게 어떤 장점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기술의 흐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장점을 갖고요. 두 번째는 시점을 적어놨기 때문에 시간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합리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 내비게이션이 하는 역할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에 대한 경고도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 이 기술 로드맵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유를 함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이 우리 회사가 이러한 길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특정 작업을 할 때도 우리가 이러한 길로 가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 조직의 구성원들에게도 그 내용을 이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조직 구성원에게 공유를 해서 작업의 기반 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로드맵의 내용을 봤고, 로드맵에 이어서 간략하게 이제 추가적인 내용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내용이 있어서 기술 틀이라는 것만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 틀이라는 게 이제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앞에 로드맵 때 보면 로드맵의 내용이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도 파악을 해야 되는 건 맞으나 사실은 그것보다도 로드맵을 작성할 때 문제가 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술들이 어떠한 제품에 이어지는가, 제품이 어떠한 구성으로 이어지느냐, 그 다음 거기에 맞춰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술들이 그 제품의 핵심 기술로서 구성되어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로드맵을 작성할 때, 이 기술 로드맵을 작성할 때의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제품과
그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기술을 뽑아내는 것. 그게 아주 어려운 작업 과정이거든요. 그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요 기술 틀이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특정한 제품을 가지고 그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기술들을 추출을 해내야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나무처럼 하나의 제품을 딱 정해놓고 이 제품에서 어떠한 기술들이 파생되어 가는지를 점진적으로 분해해 가면서 기술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분해되면 기술들이 다 정리가 되겠죠. 제가 여기 점점점 적어 놓은 것처럼 뭐 에어컨이다. 그러면 여기에 에어컨을 구성하는 이제 기술들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적어가는 겁니다. 에어컨이다 그러면 실내 열 흡수하는 기술, 실외에 열 방출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 각각의 기술들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공기를 흡입하는 것, 여과하는 것, 순화하는 것, 온도 감지하는 것 등등 열 방출할 때는 열 교환, 열 공기 방출, 기타 등등의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기술들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기술들을 나열해 나가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기술 트리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고요. 이 기술 트리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느냐를 다시 한번 짚으면 이 기술 트리를 만들어야만 사실은 기술 트리를 완성을 해야만 에어컨이라는 것에 대한 로드맵을 쉽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배웠던 로드맵이 중요한 거고 그 로드맵을 잘 작성하려면 이런 방식의 기술 트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구나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앞에 기술 기획의 개념 받고 기술 기획의 프로세스 받고 그다음 그 프로세스 중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알아야 되는 내용인 로드맵에 대해서 받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몇 가지로 로드맵을 잘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틀이라는 거 받고 하면은 이제 기술 기획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용들은 거의 다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프로세스 상에서 조금 이제 로드맵 다음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만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저기 앞에서 기술 기획 프로세스 이제 동영상이니까 기억이 안 나면 돌아가서 보시길 바래요. 기술기획 프로세스로 본다면 로드맵이 작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되느냐? 로드맵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로드맵에서 마지막에 앞으로 기술을 사올지 개발할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이제 그 과정을 거쳤죠. 그 로드맵의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행하게 될 프로젝트들을 구상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5년 뒤에 수소 엔진 기술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짜여져 있는 로드맵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그러면 우리가 수소 엔진 개발 5개년 프로젝트를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해야 5년 안에 개발할 수 있겠구나.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수소 엔진 개발 프로젝트들을 1팀이랑 2팀을 불러와가지고 실행을 해야겠다와 같은 프로젝트의 구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 구상이 이루어지면 동시에 뭐가 된다? 그 프로젝트가 충분히 돈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경제성 검토라고 부릅니다. 이 경제성 검토는 뭐다? 프로젝트의 경제성 검토란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회사에 돈이 되느냐를 검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이제 할인율이라는 뭐 이런 걸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재무회계에서 많이 쓰는 개념이긴 한데 우리 수업에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경제성 검토라는 것을 한다. 이제 로드맵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들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 그 프로젝트들을 구상한 것을 돈이 되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돈이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경제성 검토를 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요. 좀 더 경제성 검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요 할인율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경제성 검토를 하게 되거든요. 이 내용을 한번 스스로 찾아서 또 관심이 있으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정리하면 이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자, 확보된 로드맵, 작성된 로드맵을 기반으로 우리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들을 운영하게 될지를 구상을 하고 그 다음 그 프로젝트들이 경제적으로 앞으로 우리 회사에 돈이 되는 것인지를 검토를 한다. 그리고 만약에 그 검토에서 경제성이 만족이 안 되면 앞에 기획 프로세스에서 보였던 것처럼 경제성 검토에서 경제성이 만족이 안 되면 다시 로드맵 작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로드맵 작성에서 틀린 건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다시 프로젝트들을 이제 수정 보완해서 구상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토를 또 하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최종적으로 무엇이 도출되게 된다? 경제성을 충분히 만족하는 프로젝트가 구상이 되겠죠. 그리고 그 프로젝트들은 경제성 검토를 통과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면 그렇게 그 경제성 검토를 통과한 프로젝트들이 결국엔 무엇이 되느냐? 우리가 한 기술 기획이라는 전체 과정의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최종 결과물이 되는 것이죠. 프로세스가 이해가 되나요? 네. 이해가 잘 안 되면 영상을 앞에 프로세스 했던 그 부분의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의문사항이 있으면 제 메일로 문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렇게 함으로써 어디까지 끝났느냐? 기술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까지 끝났습니다. 기획을 함으로써 마지막에 우리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할 프로젝트다라는 그 계획이 나온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수행해야 할 그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그걸 잘 수행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기술 경영이라는 프로세스가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무엇을 본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기술 경영을 하면서 뭘 해야 되는지, 앞에까지는 계획을 짠 거라면 이제 진짜 기술 경영에 들어갔을 때 무슨 실행을 하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